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오래간만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무언가 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한 번쯤 뒤돌아볼 이런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항상 이 책이 생각납니다. 워낙 명저이기도 하고 오래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 생각하는 힘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이 책. 아마도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 저랑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도 좀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한 번쯤 뒤돌아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책을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배경을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제 고대 로마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기로 보면은 이제 한 161년부터 한 180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철인 통치자로 매우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죠. 인류가 발전하는 방식이 보통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단 촌락, 마을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을들이 모여서 사이즈가 커지면 국가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을 지향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이 황제의 자식들, 친척들 이렇게 정치적 힘을 차지하려는 궁중의 암투가 참 처절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이런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고대 로마의 정치 기관이자 군사, 국정, 행정 이런 각 분야의 경험을 갖춘 엘리트들로 구성된 단체죠. 원로원. 결국은 이제 황제의 이 친자에게 제의를 물려주지 않고 권력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을 황제로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역사에서 최강의 시기 그리고 가장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오현제 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지막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의 기간입니다. 대략 한 8, 9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을 비롯해서 이 제위 기간 동안에 주변 국가들과 끝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고난스러운 삶이었어요. 이 명상록이 그가 전쟁터에서 이 날을 보내고 그리고 항상 전투를 치르고 인간사에 고뇌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를 다잡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글로 기록해 놓은 이 위대한 철학서, 이 명상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이제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마치 신이나 운명 또는 섭리와 같다.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토론하고 주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파의 주장에 의하면 이성은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 불변의 모범적 가치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우리 자신과 이 자연에 반영되어 있는 합리적인 정신이 바로 신의 세계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스토아 철학은 이제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신 앞에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약간 좀 원리 원칙에 그리고 좀 답답한 면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상록을 보면은요, 이제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권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런 주변의 사람들과 친인척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개인 교사들 신들을 비롯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현재 자신이 존재하기까지 도움을 받은 이런 여러 사람들 내용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기술해 놓는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들에서는 이제 삶의 철학적 의미라던가 이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보편타당한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 신에 대한 존중,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명상록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지만 일기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내용들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은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 아닌가 이렇게 좀 예,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제 아우렐리우스가 기본적으로는 황제잖아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요 인간으로서 못 누릴 향락과 사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위.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가혹한 전쟁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행동하면서 인생을 보냈다. 저는 여기에 바로 철인, 완성된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우렐리우스도 인간적인 어떤 실수라던가 그리고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긴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던가 비록 이제 적장이지만 뭐 한니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떨어지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역사상 다시는 나오기 어려운 정말 영웅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전적들을 올렸죠. 그런데 한 명의 영웅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이름 모를 일반 병사들 그리고 어제 징집되어서 오늘 전쟁터에 와서 사망한 저 이름 모를 적국의 병사들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칼을 쥐면 휘두르고 싶고 권력을 가지면은 한번 써보고 싶은 그게 본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우렐리우스가 행한 평생의 인생 태도 본받을 만하다. 그 결과를 떠나서 참 인생의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명상록을 읽으면서 그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주 안에 있고 나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신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 그의 영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내용과 신념으로 평생을 자기 자신을 단도리질했으니까 이 부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품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 공동체에 유익한 것들만이 선이기 때문이다. 뭐 이거는 뭐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인생에서 아직 육신이 굴복하지 않고 있는데 영혼이 먼저 굴복한다는 것은 치욕이기 때문이다.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간혹 뭐 스포츠 같은 데서 큰 부상을 숨기고 의지력으로 행동을 지배해서 뭐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적군이 뭐 나를 협박하고 뭐 그랬는데도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죽어갔다. 뭐 이런 영웅 서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연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러나 이 아우렐리우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이러한 생각을 인생의 기본 가르침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실제로 적용해서 행동하는 거는 더 다르겠죠? 아마도 적어지겠지만 그의 책에 이제 뭐 목숨, 그다음에 생명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전쟁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상황에서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의 강한 이성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한 국가의 황제가 죽는 거나 황제의 노예가 죽는 거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반문했다고 합니다. 사후의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후세 사람들도 지금 자신들을 성가시게 구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도 마땅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후세 사람들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너에게 응답하든 너에 관하여 이런저런 의견을 갖든 그게 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항상 주변에게 이런 말들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불행과 피해는
전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도 이러한 예시를 사실 방송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었는데요. 뭐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뭐 금전적으로는 많이 벌고 나서 뭐 마지막으로 정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한 점으로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많이 좀 봤습니다. 물론 대단히 멋있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참으로 부럽고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다. 역사적인 위인과 비할 바가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전 역사에서 가장 임팩트가 강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뭔가 좀 숫자로 기록되는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잖아요. 난중일기의 내용은 대부분 일본의 역사서와도 비교해서 이미 고증이 상당 부분 됐고요. 아주 사소한 숫자까지 뭐 정확하게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대부분 그 진짜 있었던 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을 과연 우리는 1년에 몇 번이나 생각하는가? 일본하고 독도 분쟁이 붙었을 때만 뭐 연관 검색어 정도로 생각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총집합된 그의 명상록. 보통의 우리 인간들에게 번민, 고뇌,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어떤 깨달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 그래서 불의가 아닌 선한 행동을 일생을 거쳐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의견일 뿐이란 이런 멋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 인간들이 정신적 자유를 향해서 날마다 상냥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해보면 스토아 학파의 메인 주장과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정신을 보살피되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의무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라.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면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아집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 자연에 따라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이게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오늘만 해도 이 명상록을 쓴 지금만 해도 아군과 적군을 합쳐서 수백, 많을 때는 수천 명이 죽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잔인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철인 정신의 명상록을 기록한 아우렐리우스. 좀 짠해요. 애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적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을까? 그야말로 놀라울 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피냄새,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시시각각 어디서 활과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험성의 연속. 죽음을 쉽게 생각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보통은 이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본능이잖아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니까. 뭐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정일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타인의 뭐 비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내용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철인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뭐 철인의 행적을 보여주면은요,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될 텐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던 이 로마 오연제 정치 체제 여기에 마지막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계 구도에 뭐 다른 상속자가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안정적 국가 운영을 이제 버리고 자기 아들인 코모두스에게 권력을 세습시키는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외쳐왔던 이 아우렐리우스의 철인 정치, 그리고 대중을 위하는 정치는 어디 간 것인가? 코모두스가 그를 이어서 제위에 오르지만
이제 뭐 역사적 내용이 바로 폭군이 되는 거잖아요.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매우 불행한 시대로 진입하게 되죠. 그리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들만큼은 로마를 평화적으로 이끌기를 기대했던 것일까? 평생을 대중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했던 그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많은 현인들을 뒤로하고 결국 피부치인 자기 자식에게 황위를 물려준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뭐 여러 역사서를 보면은요. 아들에게 주지 않았으면은 이제 후계 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속주 총독이라던가 원로원의 다른 귀족들이 추가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가능성이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그 정도 컨트롤 못 하겠습니까? 설마 그 사람이 아우렐리우스보다 정치력이 떨어졌다고 확신을 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쓴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요. 코모두스에게 황위를 물려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식 문제에 얽히게 되면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마침내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과연 부모의 마음인가? 아우렐리우스의 마지막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그가 이야기한 바처럼 우리 인간에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자연과 이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왔던 그는 분명 고대 로마 제국의 훌륭한 철학자이자 지도자였음에는 분명하다. 이런 결론 정도는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게 이제 서양 문명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헷갈리는 게 이제 역사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나라들의 연표를 뭐 각 나라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었던 인물과 저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뭐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행동했다고 좀 인식이 되는데 실상은 한 500년, 600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한번 자세히 하긴 했지만 아주 간략하게 로마의 역사를 짚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000년 이상을 존속한 이 보편적인 제국의 아이콘, 그리고 서구 문명의 기초를 다진 세계 최강국이었던 국가 로마. 보통 국가는 뭐 2000년은커녕 사실 몇백 년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막부로 넘어가고 뭐 황제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실상은 다 다른 정권이긴 한데 이제 서양에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신라도 꽤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유럽의 이제 바이킹, 뭐 덴마크 이런 쪽도 상당히 역사가 길죠. 뭐 1000년이 넘게 존속한 나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2000년 이상을 이 정도의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버틴 사례는 사실상 로마가 유일하죠. 굉장히 오래까지 왔습니다. 근데 19세기까지 존속하다가요.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마침내 그 좀 운명을 다하게 되죠. 역사를 보면 이제 기원전 한 8세기경에 이제 라틴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국가 로마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죠. 근데 이게 한 100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폐해가 나타나요. 이상한 사람이 왕이 돼서 로마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마침내 귀족들이 힘을 모아서 왕을 몰아내고 원로원을 결성해서 공화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정을 실시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너서클, 그들끼리의 문화, 그리고 이제 권력의 좀 이익 집단이 돼버립니다. 일본식의 이제 의원 내각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귀족이 되면은요, 그 자식들까지 대대로 귀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보니까요, 의원 내각제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지역구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뭐 그런 해괴망측한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이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니까 평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평민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약간씩 아직까지는 귀족이 세지만 좀 나눠지는 그 시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2, 300년이 지나서 이제 로마에 아주 강력한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해상왕국 카르타고죠. 그래서 결국 1, 2차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 쟁탈전을 승리한 다음에 다시 로마의 위상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정의 문제가 터져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귀족들의 힘이 셀 때는 참았는데 참다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맨날 다 수탈해 가요.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이제 한계까지 오니까 또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라쿠스 형제.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개혁 정치, 개혁 혁신은 이제 밀알이 돼서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최고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 이 카이사르가 등장하죠.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원래 뭐 하는 행동이라던가 권력은 사실상 황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공화정 체제를 유지했어요. 이게 로마에도 유리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황제 여기로 취임해버립니다. 이제 재정이 실시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오현제 시대를 비롯해서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절까지 해서 이제 로마의 전성기가 왔는데 이후 국력이 약해지죠. 이후에는 이제 뭐 좋은 황제가 들어오면은 약간 좋아졌다가 아니면은 좀 어려워졌다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다 임팩트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동서 분열, 그리고 이후에 서로마 제국 멸망. 서로마는 한 8, 90년 더 갔다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뭐 이후의 뒤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서기로 와서요. 한 11세기 정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이제 교회가 대분열되면서 이제 제국도 계속 이제 분열의 분열 연속이 됐죠. 그리고 1453년에 이제 동로마가 멸망되면서 이제 로마의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죠. 뭐 이후로도 이제 나폴레옹에게 공식적으로 멸망될 때까지 뭐 명맥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여기를 마지막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서 로마로 분열되면서 그 영향력도 예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대략 이 정도로 흘러갔다 정도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가 어느 정도였나 이 정도만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현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르바부터 코모두스까지 이르는 7명의 로마 황제들로 이루어진 게 이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제 로마 황제의 이제 혈연 가문의 한 계파입니다. 이들 중에 이제 실정과 악행으로 좀 비판받는 이 코모두스를 제외한 이 오현제가 바로 이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5명의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을 팽창시키고 최전성기를 이루었다는데 뭐 이 일을 다룬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말년에 코모두스가 통치하기 그 이전에도 이미 로마는 쇠퇴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봤을 때 단연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의 제국을 이룬 국가들 중에서도 최전성기 중에 탑이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현제 이후의 로마를 보면은 이제 황제 난립기가 시작되는데 뭐 세베루스 왕조, 뭐 외세의 침입, 이렇게 위기의 3세기 그리고 뭐 위기의 4세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뭐 제국의 형태를 취하고 뭐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좀 흔들리는 그리고 위기의 연속이 계속돼요. 이 로마 오현제 시대를 표현한 묘사한 역사가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 같은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항상 극찬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역사상 인류가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골라보라고 하면은 나는 망설임 없이 도미티아누스의 죽음부터 코모두스의 등극 사이의 시기를 고를 것이다. 그리고 마키아벨리, 로마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정부가 탄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티투스를 제외하면은 혈연 관계의 세습을 통해 제위에 오른 황제들이 모두 암군이었던 반면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양자 관계로 제위에 오른 황제들은 모두 명군이었다. 그리고 양자 대신 혈연 관계에 의한 세습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로마의 붕괴는 재개되었다.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나 황제였다고 그 아들이 이제 동일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뭐 왕정이라던가 황제 국가로 갈 일은 없겠죠?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법령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회를 왜곡해서 이제 소수 집단의 이제 뉴 원로원 체제를 만들려는 이제 새로운 의원 내각제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국민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대형 영국 역사 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연제 시대 너무 모든 것이 조용하고 완벽해서 도저히 쓸 것이 없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본인 스스로의 통치는 물론이고 후임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배려 아주 모범적인 권력 승계와 발전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물린 역사상의 번영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공통점이 좀 나와요. 먼저 전 황제의 양자로 들어와서 황제가 되는 이런 코스를 밟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이 네르바 안토니누스 왕조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계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족의 혈족에서 비슷한 가치관과 교육 그리고 사상을 이제 갖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가 좋아요. 일반 대중들이 이 사람들을 문제 있는 황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지와 성원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좀 도움도 있었어요.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네르바 황제를 제외하면은요. 모두 자신의 통치 철학을 실천할 이 충분한 기간을 받았습니다. 기본이 뭐 수십 년이죠.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제외하면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로 넘어갈 확률이 없었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이 아우렐리우스의 후임자인 코모두스를 제외하면 후임자 자체가 매우 유능했고 제국을 잘 통치했으며 여러 방면으로 인간성도 좋았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는 이제 명과 암이 있잖아요. 다 좋을 수만 없으니까 이 반론도 많이 있어요. 잘 나갔는데 실제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이 오연제 시기부터라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이 고대 국가라는 게 이제 통치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토 확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그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노예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제국을 모두 보면은 이제 노예라는 존재가 있어야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밑에서 대가 없이 피를 흘려야지 이 상위층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탈과 수탈의 경제 체제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예 공급의 감소가 이 제국 내의 경제 활동과 이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아주 큰 요인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때 왜 노예 공급이 줄어들면서 결국 끊기게 되었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오연제를 비롯해서 대부분 전반적인 능력치가 뛰어났지만요. 군사적인 좀 실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단 로마 국가를 보면은요. 일단 뭐 병력이 많고 병력의 질이 우수한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방위군을 편제해 두고 속주군, 그다음에 본국에서 이제 본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 지역군으로 일단 맡고 있다가 이제 본토에서 이제 진압군, 점령군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카이사르가 워낙 뛰어나서 그렇지 그에 못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기량의 장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뒤로 가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가만히 놀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국가에 더해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역량과 이 장소로서의 기량도 계속 키워나가요. 특히 이제 북방 게르만족 이 부족들 사이가 좀 문제였는데 로마 입장에서요. 세력 구조가 재편되고 이제 사회 조직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군사력이 크게 성장을 하겠죠. 이때가 바로 이 오연제 시기입니다. 이제는 군사적으로 1대1로 붙어도 과연 로마가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단계까지 커졌어요. 로마 제국의 방식대로 표현하면은 뭐 먼 게르만족이 가까운 게르만족과 싸우거나 융합하면서 그들의 조직이 커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대의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이제 다뉴브강 이북 이게 다키아 왕국이었는데 여기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게르만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 중에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게르만족들이 계속 연합하고 성장하는 이거를 로마가 이제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라는 수면 아래에서 천천히 이제 지반 약화가 이뤄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강력해진 게르만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드러내고 로마가 그 실체를 깨닫는 게 이제 오연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통치 시기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게르만족의 전술이 또 엄청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싸움 기술을 연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방어선의 허점들을 종종 뚫어내기 시작했고요. 보통 로마가 이제 군단 기지를 중심으로 한 방어 그리고 요격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전광석과 같이 치고 빠지는 이 게르만족을 상대하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전투와 전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국력을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전사 유명한 전투를 보면은 아주 획기적인 전략 전술로 10배가 넘는 적을 무찔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건 정말 일부입니다. 전투의 기본은 적보다 많은 병력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참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죠. 게르만족의 최전성기가 시작되는 이때 이들을 상대해야 했던 아우렐리우스도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게르만족들과 국경 내외에서 치열하게 싸웠죠. 그리고 결국 다뉴브강 전선에서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병사하고 맙니다. 이런 태평성대 뒤에 이제 위기를 맞는 패턴은 동양에서도 반복돼요. 청나라를 보면은 이제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이때가 청나라의 이제 100년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런데 내부로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권룡제 이후로 그 막강했던 청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좀 의문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연관된 영화 얘기 한 편 오랜만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글래디에이터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장대한 액션씬도 아주 호쾌했고요. 사람들의 심리 묘사, 그리고 정치적인 암투, 공중모략,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야만족이라고 불리우던 그들과의 여러 가지 내용들, 딱히 흠을 잡을 수 없는 아주 수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절정기의 로마 제국, 이제 끝으로 좀 가고 있지만 그 영토가 광대해서 아프리카 사막에서 저기 잉글랜드 북쪽까지 걸쳐있는 그야말로 대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 이상이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이러던 시기에 서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 12년에 걸친 이 게르마니아 정벌이 거의 마무리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적의 요새만 마무리 지으면 로마 제국의 평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평화로운 오연제 시대가 막바지에 이른 이때 어두운 살림 속에 수백 명의 부대가 숨을 죽이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장군의 신호가 울리고 거대한 함성 소리와 함께 하늘에는 불화살 그리고 불타는 점토 항아리가 난무하고 땅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피로 물드는 이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처럼 친애하는 장군 막시묵스 다뉴브 강가 전투에서 대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러셀 크로우가 연기를 했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아들처럼 생각했다. 딸 같은 며느리의 저는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딸 같은 며느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같이 생각하는 것도 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어져서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이제 병석에 있는 황제 아우렐리우스. 이제 막시무스를 총애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화상의 내용일 것 같은데 실제와는 좀 다른 아들이 아닌 막시무스에게 이 황제의 위를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아들 코모두스가 이제 부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에 이성을 상실합니다. 큰 분노를 느껴서 급기야 아버지인 황제를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를 이어받은 코모두스, 장군 막시무스와 그의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겨우 살아남게 된 막시무스는
이제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요. 투기장의 검투사로 매일 훈련을 받는 이제 고난의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새로 즉위한 황제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뿐. 검투사로서 매 경기마다 승리를 이끌면서 살아남자 그의 명성과 인기는 날로 높아갑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는 이제 아내와 아들을 죽인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를 이제 결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사랑했던 황제의 누이 루실라 이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느새 이전의 공적과 현재 검투사로서의 실력으로 민중의 영웅이 된 막시무스. 코모두스는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분노하지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이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드디어 막시무스는 예전의 부하들을 은밀히 만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이 존경했던 황제를 살해한 이 난폭한 황제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를 결의합니다. 여기에 아직도 막시무스를 사랑하고 있는 이 루실라. 마침내 동생 코모두스를 배신하고 막시무스의 반란을 도우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열린 검투사 대회에서 막시무스는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코모두스에게 이제 자신의 신분을 알리게 되죠. 결국 여러 영화상의 정황에 의해서 코모두스와 막시무스의 이 마지막 대결에서 마침내 이 코모두스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막시무스는 복수에 성공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많이 보신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보려다가 그냥 간단히만 봤어요. 이 코모두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관계, 그리고 황희를 계승할 때의 주변의 상황이 대략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이 영화를 통해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당시를 보면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18년에 걸친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치세 동안 그 마지막 전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이제 이후에 벌어질 이제 민족 대이동,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이동의 전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산발적인 이제 게르만족 침입과는 다르게 이제 등 뒤에서 떠밀려서 로마 국경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현상의 초기였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훈족은 유럽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에 이제 사르마티아인들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역사적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압박을 받은 이 사르마티아인들이 더 동쪽에 있던 게르만 부족을 이제 밀어내고 이때 이제 여러 종족이 등장합니다. 역사에 반달족, 고트족 이런 게르만족이 등장하고 이들은 더 동쪽에 있던 다른 게르만 부족을 압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들은 국경을 넘보게 되죠. 바로 이 부족들이 마르쿠스 어레리우스가 계속 전쟁을 했던 마르코마니족, 콰디족 이런 부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훈족의 위세에 밀려서 게르만족이 밀려와요. 로마 쪽으로. 그런데 그 초도의 게르만족들에게 로마에게 더 가까이 있던 게르만족이 또 2차로 밀립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린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몰려오는 바로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패잔병의 패잔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국군을 걸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로마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군사적 실력이 줄어들었다. 이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로마의 위세가 크게 굳은 건 아니었으니까 만약에 아우렐리우스가 조금만 더 길게 살았다면은 어쩌면 로마 국경이 재확립됐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방위선이 좀 성사되면은 그 후에는 어지간하면 지킬 수 있잖아요. 사실 마르쿠스가 오늘날의 체코 지방을 거의 속주화하는 데 성공했었고요. 그 인근 지역도 다독이는데 거의 그 직전이었으니까 그 죽은 타이밍이 굉장히 아쉽죠. 내용은 이렇고요. 그리고 영화 속의 장군 막시무스,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은 좀 달라요. 역사 속의 이름은 막시미아누스, 이 기병대 대장으로 게르만 전쟁에서 큰 전공을 이룬 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모두스는 검투 시합으로 죽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암살당합니다. 지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이 수뇌보의 이 황제의 누이 루킬라. 영화 속의 내용과는 다르게 야심이 매우 강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이 제위에 오른 이 루키우스 베루스의 아내였고요. 이 베루스가 죽은 후에는 마르쿠스 황제의 신복이자 뛰어난 장군이었던 이 폼페이아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재정을 보면은 이제 동양권의 황제정과는 많이 다른데요.
동양에서 황제는 오직 절대 권력자 한 명이죠. 그 권위가 절대적인 데 비해서 로마의 황제는 여러 명이 같이 제의에 앉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니까요. 영화 속에는 이제 아우렐리우스가 암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기는 했지만 원래 마르쿠스는 젊은 시절부터 좀 약했다고 해요. 신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된 전쟁터에서의 생활이 그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켰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지방에서 병사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루킬라와 막시무스가 짜고 코모두스를 암살하려 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황궁의 목욕탕에서 암살을 당하죠. 루킬라는 실제 황제 이 암살 음모를 꾸미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제 코모두스의 치세 한 2, 3년 차 정도였고요. 그 직후에 발각돼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가 이제 코모두스에게 충성을 하지 않았다. 뭐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막시무스가 코모두스가 끼고 있는 반지에 키스를 하지 않는 이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제 반란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명분이 씌워졌는데 실존 인물인 막시미아누스는 코모두스 치세 한 6, 7년 차에 이 집정관에 선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막시무스는 코모두스 황제 밑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라쿠스 의원. 원래 그라쿠스의 이제 가문이 토지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 때 그 대가 끊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할리우드 영화 쪽을 보면은 이제 어떤 절대 권력의 기득권층의 이제 반체제 인사, 꼭 그라쿠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영화의 스파르타쿠스에도 등장하고 이 글라디에이터에도 등장하고. 근데 이때는 모두 실제적으로는 이제 없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이후의 전개를 보면은 이제 코모두스 살해 이후에 이제 막시무스를 영웅시하면서 뭐 이제 군중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좀 어정쩡하게 좀 끝나버리죠.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쇠망을 이제 결정적으로 일으킨 이제 기나긴 내전의 시대, 즉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시초가 바로 이때입니다. 군인 황제 시대라는 게 이제 재밌는 게 로마 제정의 긴 역사에서 새 왕조를 연 사람은 거의 뭐 대부분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뭐 네르바 황제 정도인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암살 이후에 황제가 된 인물로 오연제 첫 번째 황제였죠. 근데 이제 치세가 짧았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제정 시대는 모두 군인 황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제 군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정치 내정의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초반의 임팩트가 좀 희석된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시대적 배경과 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내용이 이렇고요. 이제는 책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화두를 던져놓고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명상록에 관한 방송을 만든다. 그러면 한 10분 이내로 예,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붙이고 생각을 좀 해볼 때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 보고 자신의 좀 경험담을 녹여보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후로도 좀 여러 가지 살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명상록 전체를 통해서 뭐 워낙 많은 이제 좋은 말들, 뭐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표현과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몇 달 전, 몇 년 전에 쓴 것을 뭐 오늘 기억하고 있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론된 내용은 같지만 표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중복되는 내용을 빼면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더 추격해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바른 사상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도 많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내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가? 예, 이런 고민들 아마 뭐 시기만 다를 뿐이지 계속 도돌이표처럼 옵니다. 그리고 어떤 좀 이런 어려움을 피해 가고자 뭐 직장을 이직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해도 거기에 또 있어요.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문제다. 근데 저는 사실 100%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이상한 거 맞아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도 이상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을 참고하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묘가 여기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문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네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떠올려보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최소한의 것만으로 만족하며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스스로 하고 남의 일에는 부적절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을 보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독서이니 책을 볼 때는 피상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의 깊게 생각하며 정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유창한 언변으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주의해서 들어야 하고 성급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자녀를 잃거나 오랜 병을 앓아도 늘 한결같은 생활 태도를 잊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조급하게 굴지 말고 철학적인 진리들을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 녹여서 알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런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라. 비굴하게 보이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보이지도 않게 친구들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무례하거나 어처구니 없거나 황당한 말을 듣더라도 중간에 그의 말을 잘라버리거나 핀잔을 주지 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사용한 표현 자체가 아니라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보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음을 넌지시 상기시켜라. 간접적으로 재치 있게 깨우쳐 주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를 절대로 잊지 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 이런 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라. 절대로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의무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친구가 근거 없이 질책하고 비판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도리어 그 친구가 평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려고 애써야 한다. 하나의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평등과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한 정부,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이 국가에 대한 사상을 잊지 마라. 명예를 얻고자 하는 헛된 허영심이 없는 것, 일 자체에 대한 열정과 끈기, 공공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안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잊지 마라. 상벌을 엄격히 해야 하고 밀어붙일 때와 풀어줘야 할 때를 경험으로 잘 깨달아야 한다. 참된 철학자들을 존경하되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꾸짖거나 현혹되어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사교성도 있고 기지도 갖춰야 하겠지만 지나침은 없어야 한다. 각 분야에 유능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각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할 것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반복이기도 하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한 권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 각 분야 항목에 대해서 생각한 좀 느낀 점, 때로는 반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느낌으로 보면은요, 이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에 대해서 딱히 반대되는 내용, 안티적인 내용을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장임을 전제로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들이 설사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좀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 친구 지인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의 기분을 잘 파악해주고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굴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명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떤 뭐 큰 공적을 일으키거나 적군을 격파하거나 큰 뭐 내치, 내정적인 성과를 일으키는 대신들은 불편합니다. 항상 바른 소리를 빙자한 듣기 싫은 내용들을 표현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다건건 내 행동에 제약을 거니까 싫어요. 근데 옆에 헌관을 보면은 제가 이제 눈짓만 해도 딱딱 알아먹고 원하는 거를 딱 대령 하죠.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이제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동원해서 진행해야 되는 뭔가 좀 이상이 야릇한 것들도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히 다 처리해냅니다. 그야말로 필요한 존재죠. 제 지인들 중에도 뭐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항상 좀 도와주고 좀 고민해주고 어쨌든 간에 함께 해줬던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고맙다고 말은 합니다. 해결된 것도 있고 뭐 안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요. 저한테 연락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섭섭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저는 이 인간이란 존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밑에서 수발을 들어줄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어린 시절에도 어떤 좀 자기 신념을 관철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한테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좀 이 기준에 대해서 확립을 했어요. 자신의 신념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정하고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면서 주변에는 관대한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좀 과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요. 항상 뭐 물에 물 탄 것처럼 가운데쯤 어디선가 만나자. 뭐 이런 얘기나 하는 이제 그런 친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결국 그 친구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딱히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굳건히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변에 좀 휩쓸리고 주변에 좀 좋은 얘기만 하면서 해당 위치를 넘겼던 친구들은 지금 현재가 매우 불안해요. 이것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 잡아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과를 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을 꿋꿋이 밀고 나가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설사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내 친구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 하더라도 내 행동에 잘못이 없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아우렐리우스가 이야기한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잘해주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반대 의사를 갖고 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요. 이게 이제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유형 생활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좀 거리를 발견하는 그런 의미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감해야 된다. 이 용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죠.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 말은 정말인가? 만약에 평소 호감 가는 여성이나 뭐 이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리고 퇴짜를 맞아서 의기소침해진 남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좀 성공하지 못할 나쁜 시기에 데이트를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이제 한 대학의 심리 연구팀이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제 5명의 꽃미남을 뽑아서 길거리에서 이제 여성들을 유혹하도록 이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여성들이 이제 가임 절정기 때 이 낯선 남성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더 잘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 사람의 이 남자들의 개인적인 좀 기량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멘트도 똑같이 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당신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돼요.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내가 오늘 오후에 너무 급한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전화번호를 준다면 나중에 통화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지극히 전형적이고 좀 일종의 좀 상투적인 작업 멘트죠. 그런데 데이트 신청이 끝난 후에 이제 여성 연구자가 이 질문을 받은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실험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나이와 생리주기 그리고 피임약 사용 여부 등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이 가임 절정기의 여성들은 20%가 넘게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기의 여성은 단지 7% 이하의 이 전화번호를 건넸다는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또 이 즉석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나이트클럽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이 퍼센테이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마음에 드는 여성과 데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함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그녀가 평소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다면은 이 가임 절정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때 데이트 신청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 여성의 그리고 그 여성의 가장 미모가 돋보일 때 오히려 그때를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이 꽃미남이 더구나 이제 생물학적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의 데이트를 신청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이 5번 시도에서 4번이 실패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속설은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사례를 연애로 들었지만요. 인생을 살아보면은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꽤 많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인생을 수렁 속에 빠뜨리는 이 엄청난 함정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불확실하기에 어쩌면 재미가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항구에만 정박시켜 놓으려면 배를 만들 이유가 없죠. 항구하니까 또 생각나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는 항구에는 일절 정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안전제일주의만을 택하는 그리고 그런 성향의 친구만을 주위에 두는 사람은 결코 친구로 두지 말라. 이게 좀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 결론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지나친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아닌데 잘못된 방향으로 누구의 말도 참고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는 방향. 이 독불장군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적이 없는 사람은 친구도 없다. 저는 이 말을 요즘 많이 좀 느끼고 되새기곤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에 또는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기간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살아온 역사를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다 할 큰 적도 없는 좀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저는 가끔 이게 궁금해요. 적이 없는 사람은 친구도 없다. 이 말 자체에도 사실 모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구절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 원칙, 여기에 관해서도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드라마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영화라던가 해외 문학 같은 데서도 비슷한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의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이제 형사 또는 경찰 몇 명이 범인을 쫓아요. 이 범인은 아주 아주 극악한 나쁜 사람이죠. 그게 쫓아가는데 보통은 이제 그 형사나 경찰 중에 몇 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상.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테랑 형사가 이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을 체포할 정도면은 일단 실력이 강하겠죠. 그리고 보통은 실력이 강한 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제 좀 외골수적인 부분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경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극적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형사나 이런 경찰의 가족이 이 범인에게 좀 범행을 당하는 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설정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목적에 더해서 개인의 원한을 첨부해서 이 범인을 이제 잡는 거죠. 그런데 이때 좀 세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구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범인은 뭐 칼을 들고 있으니까 경찰은 총으로 이 범인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설픈 정의감에 휩싸인 또는 뭐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상사 또는 동료가 나와서 이 총을 이 경찰에게 겨눕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은 편에게 위협을 당하는 경찰이 이제 흥분해서 외쳐요. 아니 지금 범인을 체포해야지 범인에게 쏴야 될 총을 왜 나한테 겨누냐? 그러면 이 원리 원칙에 그 경찰이 얘기하죠. 우리는 경찰이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해. 뭐 이런 뭐좀 뻔한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장면을 볼 때 진짜 온몸에 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법과 정의를 추구하고 구현하려면은 애초에 범행이 나오기 전에 잡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던가 뭐 하여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과 정의와 이런 원칙은 왜 경찰만이 지켜야 됩니까? 어, 이 극악무도한 범인의 뭐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자기 편을 쏘는 이제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보통 국가가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지는데 침략당해서 전쟁에 지면은 국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역사적인 내용을 좋아해서 많은 역사서를 봤는데 순수하게 100%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싸웠는데 외적에게 져서 이제 국가가 없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와중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반란자들 그리고 어설픈 원리 원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불협화음이 나고 뭔가가 이제 비어가고 힘이 빠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요.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데 내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봐요. 이게 조직에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친구 관계에도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사회생활을 한 이후로 저는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뭐 안부 인사 정도는 하고요. 뭐 바라는 거 없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은 뭐 도와주고 그런 일반적인 내용은 합니다. 그러나 어떤 뭐 인생을 걸고 무엇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죠. 한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저도 이 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대단히 좋아하고요. 제 인생 바이블 중에 몇 권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어지러울 때, 무언가 좀 스트레스와 좀 고통, 충격을 겪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을 좀 다독인 평안을 가져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즘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행동에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한 모든 내용이 금과 옥조처럼 아주 옳고 정의로운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피곤하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말한 이 내용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처음으로 성립한다. 이 세상에 법 외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뭐 언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 뭐 시대나 어떤 상황을 떠나서 항상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해당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법과 원칙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와 그 상황이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평해야 그 지키는 그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안 지키는 또는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만이 안 지키는데 원리 원칙대로 나만 지켜야 한다면 이것은 규제입니다. 그리고 악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금융이 발달하고 산업이 육성하니까 이 경제나 금융 사범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은 이 경제나 금융에 관련된 범죄자를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세게 다룹니다. 경제 금융 사범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이 맹주인 미국의 이 주주, 이 민주주의의 자본주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2차 범죄가 계속 파급력이 있게 나간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뭐 이른바 범털, 그러니까 뭐 돈 많고 빽 있는 이제 그런 대우를 받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범털이 이제 교도소 은원데 돈이 많거나 이제 지적 수준이 높은 수감자, 그러니까 뭐 권력자를 지칭하죠. 이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미국을 예로 보면은요, 이 수십조 원의 금융 사기범이죠. 이 폰지 사기 혐의로 이 징역 150년 이상을 받은 이 메이도프. 근데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장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며 조기 석방을 요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도소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합니다. 담당 판사가 이제 조기 석방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 메이도프가 저지른 폰지 사기 때문에 175억 달러를 잃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들이 이제 수십 년간의 사기 행각이 2008년에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자기 돈은 안전하고 적법하게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대를 이어서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 몸 좀 아프다고 가석방, 어림도 없다. 이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 판사가 처음에 메이도프에게 이제 징역 150년형을 선고한 판사이기도 하거든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150년형을 선고한 이유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의 이제 형량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모범수가 되면은 좀 일찍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돈이 많으니까 어떠한 좀 플러스 요인이 있더라도 감옥에서 죽으라. 그런 의도의 다름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십몇 년 동안 판결을 바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이제 동료 후배 판사들에게 계속 사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사람의 판단, 이 사건에서 손을 떼더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제 원래 판례 좀 주의잖아요. 이 법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마라. 경고를 준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범죄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매수하겠습니까? 검사와 판사입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들 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온갖 인연과 학연, 뭐 혈연, 지연 이걸로 묶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도움을 받게 마련인데 그래서 설령 몇십 년이 깎이더라도 이 사람 나이가 뭐 70이 넘었으니까 감옥에서 죽어라라는 이 매정한 사회에 이 엄벌을 내린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메이도프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뭐 반성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못한 걸 아쉬워할 뭐 수는 있어도.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80세가 넘은 메이도프의 이 공개 진술서가 좀 왔어요. 이 판사에게.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때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당한 이 희생자들을 멍청하다고 나무라기까지 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혀 정상 첨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게 된 것이죠. 뭐 사례 또 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이 에너지 회사 앨론 아시죠? 한때는 이제 미국의 모범적인 회사의 대표적인 뭐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최고 경영진들도 지난 2000년 초반에 매우 엄격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앨론의 회장이 이제 케네스 레이 그리고 CEO가 제프 스킬링 한때 포브스 잡지나 이런 쪽에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좀 경영 이념이런가 이런 거를 좀 참조하던 때도 있었는데 참 어이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이제 25년형 정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아무리 막강 변호사를 써서 깎아도 이 정도였어요. 이들이 분식회계라는 경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양산됐다. 이게 이제 중형 선고의 배경이죠. 미국식 자본주의가 탐욕의 결과물이라는 이 세계적인 이제 비난이 있는데 왜 아직도 그런 비난 속에도 잘 작동되는가? 바로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집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법원은요, 그동안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뭐 경제금융사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그런 평가를 해왔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제대로 엄벌된 사례가 뭐 거의 없어요. 경제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않으니까 이 폰지 사기의 이제 한국판인 각종 다단계 범죄 행위가 수시로 반복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이유의 주수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조 원대 다단계 판매 행각을 벌였지만 한 12년형 받았던가요? 그리고 여기에 감형돼가지고
뭐 금방 끝났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회사들 되게 많아요. 주식만 상장하거나 우회 상장하거나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의 돈을 이제 흡수해 가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형량이 얼마 안 됩니다. 뭐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고작 1, 2년. 그러면 뭐 집행유예에 가석방 더하면은 뭐 잠깐 바람 쐬다 오는 거죠. 코스닥 시장의 이 분식회계와 더불어서 주가 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 수많은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분식회계나 어떤 좀 금융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처럼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것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런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가? 간단합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전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과거에 정해진 법이 오늘날 현실에 맞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법조인 혹은 뭐 사회 지도층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렇게 법조인과 사회 지도층은 자연스럽게 자본가들과 삶에서 엮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좁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 뭐 여기서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까지 플러스 되면은요. 사실상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자본가이거나 아니면 자본가와 엮여 있는 법조인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사회 지도층 본인들에게 불리해질 법은 절대로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이 수정되지 않으니까 관대한 판결은 계속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불합리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전관 변호사를 쓰고요. 이해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그냥 돈 몇 푼 집어주고 무마시킵니다. 아니면은 린치, 폭행을 가하기도 하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 범죄 형량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생활사범에 대한 형량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슈퍼에서 좀 도둑질하다 걸렸다. 징역 1년 6개월, 2년 그냥 나옵니다. 아니 수백억, 수천억을 사기쳤는데 1년, 2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뭐 서류를 위조했다던가 이런 사범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해요. 왜 그런가? 본인들은 그럴 범죄를 저지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또는 어떤 폭력 이런 쪽이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돈 몇천억 원을 꿀꺽했는데 집행유예. 그러면은 뭐 인터넷 댓글 지저분해집니다. 판사가 뇌물 받아 먹었나? 뭐 친구 아니면 친척이냐? 뭐 지방관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슈가 불지만요. 이제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사법 얘기했는데 이제 군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옛날에 그 윤일병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때려서 죽인 후에 은폐하려던 사건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범이 이제 징역 45년, 그리고 공범 한 명은 30년, 그리고 공범 두 명은 25년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모두 힘없는 사병들이니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집행한 거니까 일단 군법이 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뭐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 형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공평하게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사회에서 저 정도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량이 나올까? 판례를 들어보면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보통 이제 사병과 사병 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보면은요, 힘 있는 권력자와 힘없는 소시민, 서민, 이 사이의 분쟁도 은근히 많아요. 뭐 건물주와 세입자, 그리고 대기업과 하청업체, 또는 대기업과 일반 뭐 시민, 이런 케이스에 어떤 결과와 형량이 나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과 정치인 또는 기득권층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까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까요? 이게 뭐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건수 자체야 사람이 많으니까 일반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 사회 기득권층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기타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상당 부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왜 모 재벌 회장의 사촌이 뭐 엎드려 뻗쳐 후에 엉덩이를 이제 매타작하고 뭐 한 대에 몇백만 원씩 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만약에 수천억 원대 횡령, 사기, 금융범죄가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의 연속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징역 수백 년 우습죠? 엄청난 갑부나 권력자도 깜빵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를까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 법이 만만하죠. 그리고 법 자체는 엄격하지만 자신들에게 쉽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원칙과 공평을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기득권층, 뭐 아주 지저분한 여자 문제, 마약 등의 문제도 굉장히 심합니다. 만약에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깐깐한 법의 엄격한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재벌 2세, 3세도 순식간에 나락입니다. 인생이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어차피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는 게 상류층이니까 이러한 부류의 형량에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스컴과 언론을 통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한 5천억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뭐가 더 나쁜가? 둘 다 나쁘죠. 그런데 저는 굳이 보면은 이 수천억을 사기치는 행동이 훨씬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누군가의 돈을 수천억 사기를 치면은요. 그 과정에서 수백 가구 이상의 가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왜냐면은 일주일 밥 굶어 보십시오. 누구라도 손에 칼을 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범죄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개인 간의 어떤 상해를 하는 쪽을 훨씬 더 심하게 몰고 갑니다. 물론 그 범죄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무엇을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지의 문제에서 항상 왜곡된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나는데 이 기득권층의 형량 하향 평준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 재산상의 상위 계층들에게 유리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뀔 생각이 없죠. 법원이나 이런 쪽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법의 심판을 받을 일? 평생 가야 정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이 생겨도요. 뭐 사소한 범죄가 주류입니다. 뭐 돈을 얼마 훔친다던가, 음식을 훔쳐 먹었다던가, 뭐 술 먹고 우발적으로 싸웠다던가. 때로는 뭐 성매매하다가 적발될 수도 있고 도박 사이트에서 토토하다가 잡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게 그렇게 저렇게 수천억 사기치는 거에 비할 바인가? 그리고 형량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군법 있잖아요. 군법도 군법 자체는 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여기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군들이 해당하는 이런 범죄의 군법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하위 계급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판결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아까 사병들과는 이제 서로 간의 문제에서 범죄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옛날을 보면은 사실 군대 자체가 폭력 집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아마 뭐 많이 좋아지겠지만 폭력이 없어지긴 어렵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병들을 통솔해야 되는 간부들 입장에서도 이게 좋아요. 상병이나 병장들이 이등병과 일병을 뭐 때려서라도 어떻게 군대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본인들은 좋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1년 반이나 2년 뒤에 나갈 사람들이니까 헤어지면 바이바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계속 유지하고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탈을 방조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민화되고 사회가 민주화되니까 이제 언론에 의해서 군대도 공격을 받게 돼요.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은 뭐 과거에는 뭐 보안상의 이유로 뭐 군대는 초열 법권 지역이다.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접근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은 군은 이제 이미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량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사병관이나 초급 간부가 저지르는 범죄는 엄격하게 하고 위에 장군, 장성급이 하는 거는 낮추고 그래서 평균을 맞춘 겁니다. 이런 일련의 플랜들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이제 이미지 쇄신 그리고 이제 사병들의 이제 부모님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군에서 사병들 간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그러면 뭐 이런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 군대 보내기 두렵다. 이런 게 계속 이슈화 되면은요. 이제 나중에는 어차피 자원도 없으니까 정예화하자. 그래서 모병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이 모병제가 되면은 윗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어드니까 장군들의 자리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그렇죠.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이고 그 가족들이 있기에 모병제 카드를 들고 나오면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비용은 나중에 뭐 어떻게 누군가 해결하겠지. 이런 생각이겠지만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 모병제로 손해를 보는가? 지금까지는 공짜로 수십만의 병력을 몇 년씩 써먹었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헌혈이라시고 피 뽑고 공사시키고 대민 지원하고 개인 테니스장 만드는 그런 간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병력에게 이제 매달 몇백만 원씩 월급을 줘야 한다. 굉장히 억울하죠. 누가 억울하냐고요? 위정자들, 기득권층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회의 부가 뭐 어떤 인프라 건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회사를 거쳐서 통과비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땜질을 해야 되는 이 공짜 인력들이 바로 군인인데 이제 모병제로 하면은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 줄어듭니다. 이런 걸 또 무마하기 위해서 또 이상 야릇한 드라마들이 나옵니다. 뭐 엄청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 검사 판사가 나와서 사건을 아주 정의롭게 해결한다. 그리고 뭐 사회 정의와 국민들을 위한 강직한 검사가 나와서 기존의 뭐 검찰청을 개혁하고 뭐 판사 라인을 휘어잡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국이 어딘지 잘 보십시오. 항상 같은 방송국이 같은 패턴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나올 때마다 좀 섬찟해요. 다 라인에 연결돼 있는 이 군 검사, 군 판사가 어떻게 저 3스타, 4스타 이런 높은 별들에게 수십 년 징역을 때리겠습니까? 그리고 군 판사나 검사 자체가 그냥 법무관 시험 봐서 가는 시험은 붙었지만 아직 경력이 일천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 군인들을 거기다 꽂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 범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현역 정보 장교가 군 기밀을 팔아넘겼다. 이게 여차하면은 유사시에 엄청난 수의 아군 장병들이 죽는 아주 매국노적인 범죄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인보다 가벼운 범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덮으려고 뭐 안달이죠. 실수였다. 뭐 착오였다. 뭐 버스에 놓고 내렸다. 뭐 핑계도 다양합니다. 눈먼 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군대에서 쓰는데 USB 하나가 막 수십만 원이다. 이런 것도 많아요. 이게 밖에 알려진 게 USB지 군대에서 쓰는 물건들이요. 다 밖에서 사면은 몇천 원, 몇만 원인데 그 안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수두룩 합니다.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옛날 일인데 이제 사병들을 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차 한 대에 한 10명 정도 탑니다. 사실 그것도 비좁아요. 근데 이 두 대의 차량에 탈 것을 이제 한 대에 아주 콩나물처럼 구겨 넣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노예선에 1층, 2층, 3층, 4층으로 눕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밥도 먹고 좀 배설도 하고 그 상태에서 정말 이 양계장의 닭처럼 운송해 오는 거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콩나물 차에 타면서 제가 노예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제까지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오늘 국가에 나라 지키러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 그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피가 끓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문제점이 보여요. 그리고 문제점이 보이면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최저 시급 바로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회 구조적으로 틀을 짜 놓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일개미처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가기 바쁘니까 1년 뒤, 10년 뒤를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이 늙고 이제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또 있습니다. 뭐 전에도 잠깐 한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 우리나라는 이 경제사범과 함께 이 음주운전이나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보면은요, 뭐 굳이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거나 사고 내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인생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종합보험 들고 뺑소니만 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혼방, 혹시 좀 세게 나와도 집행유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야말로 하루에 밥 한 끼 먹기 힘들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헌법 제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개정을 한 거죠.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 법이 개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리고 한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오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경제사범과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항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기득권과 위정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일반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국민은 결국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는 거, 이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어느샌가 인문학의 필독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읽었었는데요, 어릴 때. 그리고 제가 듣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명상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이런 데서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그저 먼 옛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 아, 생각하는 바가 있더라. 뭐 좋은 말이다. 외워두자. 삶에 적용하자. 뭐 이러고 끝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전혀 없었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인문학 공부의 목적은 개선해서 적용하고 실행하는데 그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테크니컬 이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서 인문학이 살아남을 방향이 없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 바로 이 명상 그리고 사고의 기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법과 원칙 그리고 엄격한 적용,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의 이제 분노, 이거를 인내하라, 참고 관용을 베풀라 이런 내용이 이제 책 전반에 걸쳐서 표현만 다르게 계속 나와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독히 화가 날 때에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생각해봐라. 천성이 참기에 적합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마음의 고통은 화를 내게 된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를 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다. 그럼에도 화가 났을 때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또 이런 것도 있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우리를 무척이나 괴롭히지만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통은 참을 수 있다. 그리하여 마음은 그 자신 속에 머무르며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만일 가능하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위와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화내지 말고 잘 참으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본인이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화를 안 내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저는 본인에게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유나 근거 없이 자주 화와 짜증을 내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떠한 정말 명백한 상대방의 고의적인 과실에 대해서 이걸 경고하지 않으면은요. 상대방은 곧 나를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툭툭 치다가 나름에는 몽둥이로 후려치고요. 마침내는 칼을 들고 오는 그 패턴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어요. 화병. 저는 이게 화가 병으로 가기 전에 사실 본인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요. 화병으로 인한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질병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화병이라고 의학계의 공식적인 질환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미국 정신과학회에서 이걸 한글 그대로 화병이라고 명명하면서 사실 세계 의학계에 상당히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뭐 개별 케이스지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나 분노를 적절히 발산하기보다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참고 억누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화병이라는 이 한국 고유의 특징이 생긴다는 거죠. 이 비율이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죠. 화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뭐 재난이나 사고, 뭐 큰 수술을 받은 경우나 어떤 육체적인 데미지가 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어떤 분노가 이제 참기 어려워서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막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큰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커다란 어떤 좀 뜨거운 아주 뭔가 좀 징그러운 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올라오지도 않고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 화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의학적 공식 이름은 스트레스성 심근증인데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급격하고 강한 스트레스가 심장 좌심실의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에 혈액 공급을 멈추면서 인체에 데미지가 나오는 건데요.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쇼크사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과 뭐 검사 소견만 보면은 이제 갑자기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여기가 이제 관상동맥인데요. 이게 막혀서 심장 기능이 멈춰요. 그러면은 이게 의학적으로 있죠.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하고 비슷하지만요. 이거를 이제 조영술이라고 하죠. 인체 내에 이 탐지기를 넣어서 보면은요. 혈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환자들은 이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어지럼증, 구토, 뭐 호흡 곤란 이런 좀 질환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한 기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밝혀진 내용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특정한 내용을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고요. 이게 인체 내에 아주 안 좋은 데미지를 줘서 심박동이 빨라지고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심장에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다고 하는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걸 겪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고요. 어떤 천재지변, 뭐 지진이나 테러 이런 걸 겪은 다음에는 급성 심장사가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또 급성 심근경색증도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분노에 대한 이제 감정치가 매우 높아져요. 그만큼 이 심리적인 요인이 이 심혈관 질환, 특히 심장에 주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스트레스, 즉 화를 참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질환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어떤 확실한 해결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괜찮은 방법은 정신적인 치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습관이 갑자기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수십 년 살아오면서 쌓인 속상함을 단번에 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건강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 뭐 어른들이 이제 후배라던가 이제 자식 세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참고 살아라. 너만 참으면 된다. 금방 지나간다. 뭐 살면 다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화를 컨트롤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화를 낼 동기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세상살이가 힘들 거 아닙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 같이 무언가를 하여튼 하는 상황이 계속 놓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이 화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그 화를 나에게 제공한 사람에게 이 화를 푸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상사에게 받은 짜증을 부하 직원에게 풀고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화를 남편에게 풀거나 자식에게 풀거나 이렇게 고통과 분노가 대를 이어서 전달됩니다. 이 근원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나에게 어떤 좀 부당한 내용으로 화를 전가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화를 참으라고 했지만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살면은요.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화가 나에게 전가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자유겠지만요. 저는 아마도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생각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명상록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논쟁한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 시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연구해라. 그리고요. 당신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부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한 부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염치 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면 이렇게 자문해봐라. 이 세상에 염치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지 마라. 그 또한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염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악한이나 신의가 없는 사람, 그 밖에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자. 이들도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보다 관대해질 수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악행뿐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미덕도 같이 주었으니 무례한 사람을 위해서는 친절을,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는 관용을 해독제로 준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시대와 현재를 보면은요. 단순히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큰 간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인종이 달라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에 잘 변하지 않는 그 원초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이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의 서재에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인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때의 뭐 17세기, 뭐 조금 지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사람과도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뭐 멀리 갈 거 있나요? 당장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과도 이야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이 시대에 맞는 재해석과 새로운 명상록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간 이 서구 사회에서 금과 옥조처럼 전해져온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 명언들, 이런 내용들도요. 근데 그가 말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시대에는 어쩌면 새로운 명상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도 좀 내려봐요. 전쟁터에서 시간에 쫓겨가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만의 큰 깨달음을 얻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직접적인 어떤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본질이 그 삶의 과정이 전쟁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모두 자신만의 명상록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부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